네,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머니올라를 얘기할 때 경제 유튜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경제 어원이 혹시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이 경제는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의 어원은 뜻밖의 그리스어로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보통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는 18세기의 오이코스의 의미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러면 경제가 무엇이었냐? 적절함을 금전적인 관점에서 찾는 것이었다고요. 네, 이 내용은 바로 정의와 도시라고 하는 신간 상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조금 인문학, 철학, 그리고 경제를 아우르는 분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시면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교수이신 백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출연해 주신 바 있는 최재천 교수님 채널에서 뵀습니다. 예. 네, 거의 뭐 10만 가까운 그런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와서요. 네, 거기선 주로 우리나라 서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최재천 교수님의 그 아마존에 출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이제 정의와 도시잖아요. 그래서 상권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세계 도시 여행을 떠납니다. 정의라는 화두를 붙잡고 맨 처음 가는 도시는 아테네, 그리고 나서 중세 시에나를 가고요. 네.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가고 파리, 비엔나 뭐 이런 도시들로 여행을 떠납니다. 학원에서는 이제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후반부에는 현대 도시에 관한 약간 비평,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기피시설, 교정시설이라든가 봉안당 같은 시설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적절할까. 그리고 기술 문명의 시대인데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AI, 뭐 휴머노이드 이런 네. 것들이 우리를 열광시키고 있잖아요. 도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유토피아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제가 니체라는 철학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는 게 효율성일 것 같아요. 효율성이요? 저는 거기에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를 쭉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게 만든 결과물이 어떤 걸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효율성의 배반이라고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비효율성의 효율성, 이거를 이해할 때가 다가온 것 같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니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니체의 도시라는 마지막 에세이를 써보았습니다. 그동안 유현준 교수님, 김경민 교수님 네, 같은 김경민 교수. 분들도 모셨었고 했는데 이런 관점으로 모시게 된 건 교수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네. 연휴만 되면 이제 뭐 해외로 뭐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 그런데 못 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시 하나하나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이 책을 읽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의 아테네거든요. 그리스를 한 번 가봤는데요. 아테네에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뜻깊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우리가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고 충돌을 방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까, 도시공간 내에 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를 네. 가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저는 아테네라는 도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타자와의 대면의 에티켓을 아주 우아하게 만드는 도시, 그게 아테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게 BC 6세기예요. 네. 그러니까 BC 6세기에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전에는 과두제, 소수의 사람들이 네. 권력을 독점하던 정치체제였고, 그 이후에는 귀족정, 좀 더 많은 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시대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를 종식을 시키고 민주주의로 이동을 한 것이 한 BC 7세기, 6세기경의 일입니다. 이때 나타난 재미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입장 차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조율하고 타협도 하고 승복도 하고 또 융합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네. 고민했던 것 같고 관련된 제도와 시설을 고안을 하고 곳곳에 포진시킨 것이 아테네입니다. 또 이렇게 여행객처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꼭 봐야 될 곳은? 파르테논 신전을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네. 아크로폴리스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죠. 아크로폴리스 가시기 전에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고 아고라 광장에 서가지고 쭉 대략 남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이제 높은 언덕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위에 파르테논이 있는 거죠. 살짝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언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푸닉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푸닉스. 네. 네. 그리고 그 아크로폴리스와 푸닉스 사이에 또 하나의 언덕이 있는데 그게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곳 하나하나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들과 대면을 하는데 그 대면의 에티켓을 우아하게 정립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고라를 먼저 살펴보시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다를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다시 또 올라와서 이야기하게 하고 또 앞에는 청중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어떤 과정 수사죠. 말하는 것, 그 언변에는 제스처 같은 게 수반이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의 차이가 조율이 되고 타협에 이르고 또 제3의 길들을 찾아가고 하는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고라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 법을 만드는 곳, 그 다음에 법을 또 실행하는 재판소, 또 500인 의회 이런 공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닉스 같은 곳은 대의회라고 그래서 아테네의 명운을 건 사안을 놓고 시민들이 토론을 했던 곳이죠.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결사항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항복을 해야 되는지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느 개인이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앞에는 6천 명에서 15,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까? 우리 아테네의 안정과 존속과 부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 나갔던 거죠. 스테디움이라고 했잖아요. 네. 레슬링이든 창을 던지는 거든 달리기든 이런 거 관련해서 기량을 겨루는 것이 스테디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누가 뛰어난가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인 장소가 필요한 거고 어떤 규칙들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쟁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더 뛰어난지 누구를 올림픽에 아테네 대표로 내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세속적인 시설로 생각하는 스테디움마저도 사실은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장, 어떤 규칙들 그 안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우열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여기에 승복이 일어나고 이런 대면의 에티켓이 세속적인 시설인 스테디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교수님의 책에서 매우 인상 깊었던 대목이 딱 있었는데 그게 이런 형식이 자리 잡은 이면에는 진실이 꼭 내 편에 있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정립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라고 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든 거를 개인이 다 알 수 없다라는 네. 한계를 인정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연대를 통해 진리에 이루고자 하는 자각의 태도가 근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야기였나요? 네, 매우 우아한 표현으로 네.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도시의 기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읽다가 생각해 보게 된 문장인데요. 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모여 살까? 요즘은 염증도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모여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입장이냐면 왜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 가지고 가족을 만들고 가족을 넘어서 시족이 있고 시족을 넘어서 부족이 있고 또 다른 부족과 또 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결핍, 가족의 결핍, 시족의 결핍, 부족의 결핍. 예를 들면 제 스스로 제 머리 깎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깎아줘야 되고 네네네.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빵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마다 빵을 안 만들어도 약간의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든 빵을 아침마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개인이 맞서가지고 싸울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잖아요. 연대가 필요하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이면에는
나의 가족의 시족의 부족의 부족함이 있는데 연대를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고 그건 공동의 이득 그걸 지향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남하고 연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면에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지 결핍에 대한 자각 이게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남과의 연대가 이루어졌었다. 그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아테네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만 들여다볼 일이 아니고 예. 아고라나 피닉스 같은 언덕을 네. 살펴보면서 왜 이런 공간이 그 옛날에 필요했나 남과의 대면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한번 느껴봐라. 진리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너도 이야기를 해보고 둘이 들어보면서 그 안에서 정립되어 가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군가의 독점적 소유물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개진되는 가운데 정립되어 가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정립되어 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 근데 그런 무대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은 도시가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BC 6세기 다른 곳에서는 아마도 뭐 왕정, 뭐 황제전 이런 것들이 대세였을 것 같고 이렇게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동등함을 인정을 하고 또 잘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정립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고안하는 거는 인간이 이런 걸 고안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비하게 다가왔어요. 다 그냥 제압시켜가지고 힘으로 굴복을 시키고 뭐 강요하고 이러던 시대에 왜 이 동네에서는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지? 신비롭게 다가왔다는 건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으셨다는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지금 21세기에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네. BC 6세기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했던 거죠.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네. 예, 아고라에 서가지고 보시면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다음 푸닉스 언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나지막한 언덕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테네의 수호 여신이 아테네라는 여신, 그 여신이 아테네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법정을 열어준 겁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니까 네. 실제로 알 수 없으나 아레오파고스 언덕에는 법정의 탄생이라는 신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가 쓴 3부작 오레스테이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청년이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아가멤논이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정부가 살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복수를 하러 가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어머니의 정부를 살해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차마 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폴로 신이 신탁을 내려가지고 어머니도 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홀령에 쫓기게 되죠. 그 오레스테스가 아테네 여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러이래서 굉장히 억울한데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기도를 했고 아테네 여신이 법정을 아레오파고스 언덕에 열어줍니다. 이게 아고라하고 아크로폴리스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영역하고 신의 영역의 중간에 여기에다가 열어주는데 아테네 시민들 가운데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12명을 모아요. 그리고 오레스테스한테 너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어머니 홀령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배심원 12명이 투표를 합니다. 결과가 6대1 아테네 여신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잖아요. 캐스팅 보트를 무제에 던지고 오레스테스한테 자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핏값을 치르려고 막 달려들었던 어머니 홀령들이 분노와 오난이 풀리면서 환희의 여신들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공적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일이 풀리게 되는 아테네 여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거를 벌린 이유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기초가 정의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또 어느 누구도 법을 벗어나가지고 공동의 선을 해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라고 하는 것이 아테네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정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레오파고스 언덕이고 그 비극이 어디서 열렸을까요?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비극 극장이에요. 디오니소스 극장은 아크로폴리스 남사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비극 극장은 또 하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극 극장요? 예, 비극도 상영을 하고 이랬지만
특히 비극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보는 편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오레스테스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앉아 있는 6천 명에서 15,000명의 시민들이 있었고 규모가 그 아테네 시민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 비극 극장의 사람들이 오레스테스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사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또 신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나는 계획을 짜서 쭉 움직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들의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얽히고 설킨 인간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세상살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사실이 혼자서 TV를 보듯이 혼자 감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6,000명에서 15,000명의 시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시 아테네 도시의 시민의 숫자랑 먹는. 되게 일치하는 거죠. 예. 같이 보는 거죠. 예. 저는 이거를 개인의 자각을 넘어선 공동의 자각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은 SNS가 발달되고 이게 파편화되면서 그런 공동의 토픽을 마련하기도 힘든데 네. 그때는 거의 완벽하게 공유가 되는 예. 그런 자각이었다는 게 놀랍네요. 예. 자각은 개인의 자각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의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동의 자각이 일어나면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결정을 내리고 공동의 운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비극 극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 시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부분, 근본적인 속성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원거리에 있는 분들하고도. 근데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분들하고는 긴장감이 팽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현관문이 철문이에요. 철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닫히고 나면 바깥 세계와 단절되죠. 그걸 열고 바깥에 나가면 복도가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서 있으면 항상 느낌이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지. 누군가가 거기 나타나면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는 공간이 돼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게 더 편한. 예.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소원한데 원거리에 있는 분들하고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게 현대사회의 속성인 것 같고요. 근데 위기의 상황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평소엔 일면식이 뭐 있든 없든 응급차라도 불러줄 수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얼굴을 알고 지낼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예. 이거는 그냥 당위성의 차원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생존의 문제이고 나를 위한. 예, 나이 들면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거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그 사이에서 관계를 다시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 그리스 비극 극장 같은 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 그런 공간이 많이 없죠. 반상회도 많이 없어져. 동네라고 보면 내가 사람들과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도시공간 구조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아까 오이코스 말씀하셨잖아요. 이코노믹스, 경제의 어원이기도 하고 에컬로지라고 하는 생태학의 어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이코스는 그 그리스의 주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주거라고 하는 공간은 대장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대장이에요. 가장. 예, 가장. 유일한 시민이고. 그래서 그 안의 질서는 가부장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그 주거에 해당하는 오이코스들도 있지만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공적인 영역, 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 이걸로 또 같이 동시에 두 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네.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누구한테도 지배당하지 않고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평등의 영역이 바로 폴리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나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라는 입장이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공적인 무대를 만들어서 수사를 가지고 서로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자,
이런 어떤 제도가 고안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깥에는 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영역, 네. 집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가부장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영역, 이게 두 개가 아테네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둘 사이에 네. 그러니까 집과 오이코스와 폴리스 사이에 중간 영역이 또 하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보면 거리에 가까운 쪽, 가로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바로 대문 문 열고 들어오면 안드론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가 심포지움이 열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은 외부의 시민을 초대해가지고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집 안쪽까지 불러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관문 바로 열고 가까운 곳에 모셔가지고 사랑방 같은 느낌. 네, 사랑방 같은 거죠. 거기에 모셔가지고 포도주하고 양고기를 내놓고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주고받았던 곳이 심포지움이 열렸던 안드론입니다. 어떤 거냐면 밥이 한 그릇이 있는데 어른하고 아이한테 나눠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먹이는 게 적절한 거야? 탑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은 군대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시민들 사이에 오갔던 것들은 전문 지식이 아니에요.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 그거는 노예가 담당하는 거였고, 네. 저는 그 당시에 노예였겠죠. 네, 노예였고, 시민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전문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배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지혜가 배양이 되었고, 이 지혜를 배양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폴리스의 공적 공간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논쟁을 펼쳤던 것이죠. 이 영역,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같은 곳, 이게 오이코스와 폴리스 사이의 중간에 서가지고 이 두 개를 매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심포지움. 거기가 심포지움이 열렸던 장소이고요. 또 현대 주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 공간이 사라지고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문 닫히고 나면 바깥 세계와 완전한 단절이죠. 그렇죠. 심포지움이 뭐 덜어 열리긴 하죠. 학회 같은 데서. 그렇죠. 집 바깥에서 어디 뭐 열리긴 하지만 주거 안에 그런 건 없죠. 가로와의 접점에 그런 공간을 우리가 두고 있지는 않죠.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공간을 완전히 다 이제는 빼버리고 배척하고 완벽하게 사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고대에는 그게 집의 모습이 아니었다. 집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사적, 공적 중간 사이, 중간에 반공적, 반사적이라고 뭐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간이 존재했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 살지? 이런 모여 살기에 대한 어떤 감각, 이거를 배양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한편의 강의를 들은 기분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테네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 것 같아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때 고대의 BC 6세기에 엄연히 일어났던 현실인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다라는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대를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아테네 바로 다음에 또 앞쪽에 배치하신 도시가 시에나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시에나의 캄포 광장의 영원한 원형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꼭 시간 되시면 아테네를 가신 다음에 시에나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나에는 캄포라고 불리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인데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시에나는 플로렌스에서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근처에. 피렌체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피렌체는 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시에나는 안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세에는 피렌체와 시에나는 맞짱을 뜨는 어떤 그런 중요한 토스카나의 도시들이었고요.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15세기 이후로 피렌체가 갑자기 천재들이 몰려들고 막 활동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15세기 이후로 문화사를 이야기하면 항상 피렌체를 맞아요. 이야기하는, 피렌체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시에나라고 하는 도시는 피렌체에 버금가는 또는 어쩌면 능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에 13세기 말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경사지에, 평지가 아니라 네. 경사지에 광장을 새롭게 형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 광장이 있었어요. 시에나는 세 개의 언덕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하나는 로마 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따라서 언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피렌체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따라서 언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 방향으로 또 하나 언덕이 펼쳐지는데 이 세 개의 언덕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가 시에나입니다. 네. 그 한 언덕에 한 8세기경 교회가 이제 들어섰고, 그 교회 앞으로 광장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교회는 계속해서 증축이 되고 덩치를 키워갔죠. 근데 그런 광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이제 반반한 곳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 앞 광장하고도 멀지 않은 곳인데 경사지에다가 광장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13세기 말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광장이 지척에 있는데도 평지가 아닌 곳에 억지로 광장을 조성하게 그러게요. 되었을까? 그 광장이 깜뽀라고 불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광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고 모양이 특이해요. 이게 말발굽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의 광장입니다. 이 광장을 조성하게 된 이면에는 새로운 정치 체제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중세에 시에나를 지배했던 권력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교회 권력. 그렇죠. 네. 놀랍지 않죠. 네. 교회 권력. 또 하나가 족벌 가문 권력이었습니다. 그도 놀랍지 않죠. 네. 메디치 가문 네. 같은. 근데 이 족벌 가문 권력과 교회 권력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맞짱을 뜨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약 4,000명의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몽골 제국이 중국에 몽골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고, 쿠블라이 칸이라고 하는 황제가 비단길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서양의 비단길을 따라서 상업 거래가 많이 일어났겠죠. 시에나의 상인들은 지중해 동편에 있는 그 아코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받아서 다시 가져와 가지고 팔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중해 동편까지 가가지고 동양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또 물건들을 접하고, 또 중동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접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넓구나, 다양한 것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코스모폴리탄한 그런 어떤 시야를 갖게 된 거고, 상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물건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득을 뭐 한 15% 붙여가지고 다시 파는 합리적인 거래잖아요. 합리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근데 이 상인들이 보니까 교회 권력과 족벌 가문 권력들은 좀 우스운 거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세상의 물정도 모르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상인들 주축으로 시민 집단 지도 체제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구현을 합니다. 그게 구인회라고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구인회는 지혜로운 시민들 9명을 뽑아가지고 임기가 2개월이에요. 더 길게 해주면 부패하기 쉽다고 그래서, 로비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재임하는 동안 시청에 머무르야 됩니다. 바깥에 돌아다니면 또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얻어먹고 뭐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술도 이렇게 막 얻어먹고 이러면서 또 사심이 있고. 끼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고 시청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 구인의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4,000명의 상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권력하고 그다음에 족벌 가문 권력하고 다른 정치 체제가 등장을 했고, 네. 시민 중심에 거기에 걸맞는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장을 새로 만들고 광장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건물을 하나 새로 지어서 앉히게 되는데,
그게 시청인 겁니다. 구인회가 정사를 펴는 곳, 시청이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세의 광장은 초점이 되는 건물이 성당이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 광장은 13세기 말에 조성된 광장인데 가장 중요한 건물이 성당이 아니고 구인회에 방이 있는 시청인 겁니다. 예. 근데 시청 건물이 굉장히 또 특별해요. 예. 예, 일단 참 광장을 먼저 보시면 나중에 항공사진 같은 거 보시면 광장이 말발굽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구분할되어 있어요. 9개의 면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벽돌이 쫙 깔려 있는데 벽돌 사이를 트레버튼이라고 하는 대리석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쭉 그물 긋듯이 이게 이제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수로인데요. 이렇게 쭉 트레버튼 대리석으로 분할해 가지고 전부 9개 면으로 나누어 놨어요. 약간 부채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9개의 면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자. 그다음에 이제 시청 건물이 그 아래쪽 그 수로들이 다 모이는 곳 초점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시청 건물이 3분할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면이 하나 있고 양쪽에 면이 2개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자세를 하고 있어요. 팔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오면 안아주듯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긴 3분할되어 있으니까 약간 반영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 그 흉벽이라고 그래서 옥상에 파라핏인데 파라핏에 흉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 몸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 몸을 숨기는 부분, 그게 흉벽이거든요. 이게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앞에서 보시면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의 건물 인면에 디테일을 보시면 트라이포리엄 창호라고 그래서 3분할 아치 창을 쓰고 있어요. 3자죠. 3자, 9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가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구인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인회. 예. 그리고 아까 시청 건물이 이렇게 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른쪽 위에 거대한 정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높이가 87m입니다. 이 정탑을 왜 세웠냐면 족벌 가문들이 이제 자기 집을 성체 형태로 집을 지었습니다. 성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성처럼 타워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탑을 87m짜리를 올려가지고 이 성체 주택들을 제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쪽 언덕 위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도 정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탑이 한 77m 정도인가 그래요. 시청 앞에 있는 정탑이 더 높죠. 그렇네요. 예. 근데 시청이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원경으로 보면 두 개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시청 옆에 달라붙어 있는 정탑이 훨씬 높은 겁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민 집단 지도 체제로 끌고 가는 이 정치 권력이 교회 권력, 족벌 가문 권력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상인의 측면도 주목이 되는데 네. 우리는 보통 산업공상이라는 그런 어떤 유교의 개념이 있었었는데 네. 시에나라는 중세 도시에서는 그럼 상인들의 힘이 그만큼 막강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서양 근대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그 부르주아 합리성을 갖춘 부르주아 이런 걸로 쭉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분들이 하신 역사적인 기여가 있죠.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권력이라든가 족벌 가문 권력과 맞서서 시민 중심의 정치 체제로 넘어가는 네. 그런 어떤 중요한 과도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물론 과오도 있습니다. 나중에 근대로 오면. 그러나 아까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남과 만나는 대면에서의 에티켓을 통해서 정의를 오히려 정립해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시에나는 그렇게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시에나는 지혜로운 시민들이 대표자로 뽑혀서 시에나의 명운을 건 어떤 정사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중세의 아테네 같은 도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낸 곳. 이것이 바로 시에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종탑이라는 게 네. 푸블리코 궁이에요? 예. 거기에 있는 그 시청 이름이 이제 푸블리코 궁이라고 네. 부르고요. 뭐 이탈리아 발음을 더 잘하시는 분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푸블리코 궁이라고 그러고 그 궁의 한쪽에 이렇게 87m의 종탑이 올라가 있는데 엄청 높네요. 예, 그 당시에 이탈리아 전역에서 일반 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은 종탑을 가진 시청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청 건물 2층에 가시면 시에나를 가시면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구인회가 정사를 펼쳤던 방이 있습니다. 구인회의 방이라고 예, 그 방의 3면에 시에나가 낳은 위대한 화가 엠브로지오 로렌제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프레스코 벽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벽화는 선한 정치를 구인회가 펼치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구인회가 제대로 못하면 네, 제대로 못하면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악정을 펼치면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프레스코 화입니다. 이제 정치를 잘하면 그 광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예, 노래를 부르고 하겠죠? 노래를 부르고 음료를 마시고 아케이드에는 물건 거래를 하는 활기찬 모습이 펼쳐지고 네. 건물에 보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고 이런 광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구인회가 좀 이렇게 초심을 잃고 악정을 펼치면 그 광장에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요. 춤을 추는 사람도 없고 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없고 상가는 텅텅 비어 있고 건물은 피폐해져 가지고 타일이 막 떨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장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배설물을 막 투척하고 그게 같이 대비적으로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살인도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축가들은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건축가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그림의 경우는 이 벽화의 경우에는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느냐와 광장이 활기차냐 아니면 광장이 무서운 범죄의 소굴로 변하느냐 네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구인의 그 멤버들이 앉아가지고 야 메디치가가 스페인 왕가와 사돈이었거든요. 둘이 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 내려오는데 우리가 결사항전을 해야 돼? 아니면 전략적 항복을 해야 돼? 어느 것이 나의 사익, 우리 가문의 사익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공동의 어떤 이득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때 그 그림들을 보면서 초심을 다시 가다듬고 결정을 내렸던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근데 결사항전을 하기로 했고 18개월을 버티다가 제가 알기로 1555년경에 메디치가의 정복을 당하죠. 그러면서 시에나가 토스카나에서 피렌체보다 훨씬 더 격화된 위상을 갖는 도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피렌체 못지않게 꼭 방문해 볼 의미가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꼭 방문하시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광장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유럽을 다니시면 광장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광장이 유럽 도시의 꼭 가까운 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광장의 약간 원형? 가장 아름다운 광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모양도 특이하고 경사지이기 때문에 약간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눈만 이렇게 가만히 수평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도 주변이 다 이렇게 아늑하게 들어오거든요. 그 전면에 그 시청 건물이 있고 종탑이 있고 색상도 되게 색상도 따뜻하고. 그 광장을 조성할 때 벽돌을 많이 쓰도록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 높이도 좀 맞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광장의 모습
그 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광장의 탄생과 관련된 시민 집단 지도체제의 등장, 이걸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그 의미가 많이 더 새롭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세 도시 시에나에 그런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 네.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형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파리는 코너의 도시예요. 그다음에 코너가 나타나는 간격도 일정하지 않죠. 자, 이 코너에 우후죽순 비가 온 뒤에 막 자라나는 대나무처럼 들어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프렌치 카페예요. 프렌치 카페는 굉장히 특이한 시설입니다. 앞에는 대로가 있죠. 측면에는 뭐가 있나요? 중세의 가로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 들어가면 겉면은 새로운 건물인데 2층이 제일 주거지로서는 비쌌어요. 1층은 상업 용도로 쓰고 메자닌층도 상업 용도로 쓰고 2층은 부유한 분들, 황가, 왕족,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이 쓰고 그 위에는 이제 중산층, 네. 저소득층, 하인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상용화되기 전이라서 위로 올라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임대료가 가격이 맞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계층이 다양한 계층이 네, 네. 들어있네요. 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올 때 꼭 지나쳐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일까요?